악액질은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포가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것이다. 림프액은 림프 모세관에서 좀 더 두꺼운 림프관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그 흐름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샘, 우리는 임파선이라고 잘 알고 있죠. 유해물질이 파괴되거나 중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림프액이 순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지 못한 노폐물이 쌓여서 막혀버린 배수구를 연상하면 됩니다. 싱크대에 배수구가 일주일, 2주일이나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자. 고인물은 점점 지저분해진다. 이 상태를 악액질, 카캑시아라고 하네요. 그죠? 노폐물이 림프액 속에 축적되면 노폐물의 독소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개개의 세포는 영양실조 상태가 된다. 결국 혈액순환의 핵심은 장단지부터 발바닥까지에 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3가지 발 마사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단지를 마사지한답니다.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까지 장단지를 정성껏 마사지한다. 세게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강도가 적당하다. 한쪽 다리에 2분 정도의 시간을 들인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간에 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 발목부터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먹을 꽉 쥐시고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예, 회사에서 또 혹은 틈날 때마다 요렇게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발바닥을 세로로 접어준다. 예, 덧붙여서 발목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 마사지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하면 좋다. 한쪽 발바닥이 자신 쪽을 향하게 한 후에 발바닥을 세로로 접는다. 천천히 접고 천천히 풀어준다. 30회 정도 반복하고 다른 발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정맥의 흐름이 좋아져서 발바닥이 후끈후끈해진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세로로 반으로 접듯 천천히 모아주고 천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책에 있는 이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바닥을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손으로, 양쪽 손으로 이렇게, 예, 세로로 접고 피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세로로 접으라고 어떻게 접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예, 책에서 이렇게 접으라고 친절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막대기로 발바닥의 반사구를 정성껏 마사지한다. 발이 딱딱해지고 차가운 얼음을 대고 싶을 정도로 화끈거릴 때는 상당히 중증인 상태이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판하는 발 마사지 전용 막대를 구입한다. 이거 보니까 쿠팡 같은 데 보니까 발 마사지 전용 막대기도 많고요. 뭐 집에 있는 거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발 마사지 막대로 콩팥의 반사구인 발바닥의 장심을 잘 문지르면서 안쪽 복사뼈 방향으로 흐르는 길을 만든다. 장심이라는 것은 발의 아치를 얘기합니다. 아치, 움푹 들어간 부분, 거기서부터 복사뼈까지 이렇게 흐르는 길을 만든다고 하고요. 두 번째, 아픈 곳, 화끈거리는 곳을 잘 문질러 주고요. 세 번째, 앞에 2가지를 반복해서 몸속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발바닥의 장심, 즉 움푹 파인 부분을 잘 문지른다고 합니다. 안쪽 복사뼈로 흐르는 길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요거는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바닥, 예, 발 반사구가 있죠.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을게요. 요거 올라갈 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을 때가 여기 발바닥에 이게 반사구가 본인이 안 좋은 거 다 연결돼 있죠. 요거 다 제가 안 들어도 다 있으시겠지만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있는데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나 집이나 어디서라도 앉던 서던 눕던 이렇게 발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양쪽으로 들숨 낼 때 벌리고 날숨할 때 이렇게 좁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혈액순환 또 체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발 쭉 펴고 회사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죠. 누워서 하시면 더 좋고요. 집에서 주무실 때 잠깐 전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당신 몸속의 물은 잘 돌고 있습니까? 365일 결리고 뭉치고 아픈 당신, 순환이 답이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많지만 왜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왜 병원에 가고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자세로 인해서 우리 몸속의 체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액과 림프액, 뇌 척수액의 비밀과
그것들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비법이 있다. 3가지 체액이 잘 돌면 온몸의 통증은 저절로 사라지고 면역체계가 튼튼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네, 오늘 책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혈액과 림프액과 척수액이 잘 돌게 해서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되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3가지 체액이 내 몸을 살린다입니다.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저자분이신데요, 볼까요? 이거 강연을 하시는 걸 캡처를 받은 것 같아요. 지은이는 가타히라 에츠코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라엔눈입니다. 이 가타히라 에츠코님은요, 일본 공인 안마사입니다. 마사지 지압사고 정체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체사라는 게 없는데 안마 마사지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해부학을 위해서, 그리고 30여 년간 5만 명이 넘는 사람을 시술하면서 이 병의 근본 원인들을 바로잡는 시술법으로 유명세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주처럼 강연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주로 혈액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진짜 이 3가지 체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또 그리고 그걸 잘 돌게 하는 비법들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 3부로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죠. 그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혈액 외에도 림프액과 뇌 척수액이 잘 순환해야 면역체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만성적인 어깨 결림과 요통 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인체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액과 뇌와 척수에 영양을 공급하는 호르몬을 전달하는 뇌 척수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나쁜 습관, 자세에 대해서 주목해갖고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인체의 70%는 물. 그런데 어떤 물? 오이가 95%, 토마토가 94%, 양배추가 96%라고 합니다. 이는 채소에 함유된 수분의 비율이다. 오이, 토마토, 양배추가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채소는 수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는 수분으로 채워져 탱글탱글한 상태다. 반면 시든 채소는 수분이 빠진 상태를 말한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태아는 체중의 90%, 신생아는 약 75%, 어린이는 약 70%, 성인은 약 60에서 65%, 노인은 50에서 55%가 수분이다. 어린이와 노인의 체내 수분량 차이가 굉장히 놀랍죠. 어린이 같은 경우는 70%인데 우리 노인분들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인체는 뼈, 근육, 내장, 뇌 등이 둥둥 떠 있는 물풍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지만 그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엔 대답이 막힌다. 기껏해야 혈액, 타액, 눈물, 콧물이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체액 2가지가 더 있다. 바로 림프액과 뇌 척수액이다. 인체 구석구석을 순환하는 체액 삼총사. 이 책의 역할은 의사들이 어렵게 말하는 의학적인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체액이 중요하며 체액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체액이란 몸속에 있는 액체의 총칭이다. 콧물이나 침 등도 체액이지만 이 책에서는 혈액, 림프액, 그리고 좀 낯설지만 뇌와 뇌 척수를 지키는 중요한 체액인 뇌 척수액을 중심으로 그 생성 과정과 순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체액이 충분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몸의 60% 이상을 점하는 액체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영양소와 산소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총칭해서 우리는 순환계라고 합니다.
체액은 소화관에서 영양을 흡수해갖고 소화기계, 코에서 폐까지죠. 배설계, 입에서 항문이고요. 노폐물을 교환받는다. 노폐물은 콩팥하고 요도까지네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액이 규칙적으로 온몸을 순환해야 한다. 이를 순환계라고 하는데 체액이 흐를 수 있는 관과 압력을 가해주는 펌프 같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순환계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혈관계다. 혈액이 지나가는 길인 혈관과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심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혈액은 심장이 가하는 압력으로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모르시는 분 없죠? 혈액은 모세혈관에 도달해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 등을 전해주고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복귀한다. 알쏭달쏭한 림프액과 림프계. 저도 이거 항상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우리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순환계로는 림프계가 있다. 혈관계와 달리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샘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림프관을 통해 흐르는 체액을 림프액이라고 한다. 벌레 물린 곳이 가려워 긁다 보면 처음에는 피가 나오다가 점차 무색 투명한 액체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림프액입니다. 그러면 림프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림프액을 알려면 일단 조직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모세혈관에 도달하면 모세혈관의 얇은 벽에서 혈액의 액상 성분인 혈장이 여과되어 모세혈관 밖으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려나온 혈장 성분이 조직액입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는 이 조직액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직액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한편 세포의 대사작용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마친 조직액은 90% 정도가 원래 왔던 모세혈관으로 돌아가는데 그 남은 10% 약 2리터 정도의 조직액은 림프 모세관에서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림프 모세관의 막은 투과성이 매우 커서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림프 모세관이 유해물질 전용 통로인 이유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림프 모세관을 통해서 림프계로 들어간 조직액을 우리는 림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10% 남은 10%죠. 얘가 림프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림프액은 림프 모세관에서 좀 더 두꺼운 림프관으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흐름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샘, 우리는 임파선이라고 잘 알고 있죠. 유해물질이 파괴되거나 중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림프액이 순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지 못한 노폐물이 쌓여서 막혀버린 배수구를 연상하면 됩니다. 싱크대에 배수구가 일주일, 2주일이나 막혀있다고 생각해보자. 고인물은 점점 지저분해진다. 이 상태를 악액질, 카케시아라고 하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카케시아, 이유준 박사님 강의에서도 많이 배웠죠? 이 악액질이 결국은 문제죠. 네. 노폐물이 림프액 속에 축적되면 노폐물의 독소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개개의 세포는 영양실조 상태가 된다. 악액질은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포가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것이다. 이게 제일 문제네요. 그죠? 우리가 악액질을 갖다가 잘 배설을 하거나 안 만들어야 되겠네요. 반대로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제거되면 그 세포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림프액의 역할은 주로 노폐물을 옮기는 것이다. 노폐물 회수와 운반이라는 작용은 정맥을 지나는 혈액과 마찬가지지만 쓰레기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림프관은 혈관으로 다 회수하지 못한 커다란 쓰레기를 운반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림프관 중간에 있는 림프샘에 여과해가지고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보자.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플 때 턱 아래쪽이나 목의 림프샘 부분이 붓고 동글동글한 응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림프샘 내에서 바이러스와 림프액이 싸우고 있다는 징표이다. 림프샘은 몸 전체에 800곳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빗장뼈 위쪽이 어깨 쪽에 있는 뼈더라고요. 그다음에 목 부분, 겨드랑이, 서해부, 무릎 뒤쪽에 있는 큰 림프샘들이 있다. 건강한 상태라면 림프액으로 운반된 유해 물질들은 림프샘에서 간단하게 제거된다. 문제는 림프액에는 심장처럼 펌프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펌프가 없기 때문에 림프액은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인위적으로 림프액을 조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심호흡을 함으로써 림프액이 잘 순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고요. 마사지가 중요한 거고 심호흡이 중요한 거네요. 림프샘을 통과한 림프액은 최종적으로 두 개의 림프 본관에 모인다. 오른쪽 상반신의 림프액은 길이 1에서 3cm의 우림프 본관에 모이고요. 왼쪽 상반신과 하반신의 림프액은 길이 35에서 40cm의 가슴 림프관에 모인다고 합니다. 마사지나 심호흡 등을 하면 심장의 펌프 역할처럼 림프액을 림프 본관으로 원활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호흡은 림프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가들 보면 저 최근에 계속 저희가 전홍준 박사님 인터뷰한 거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너무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전홍준 박사님께서도 계속 이 심호흡을 강조하십니다. 심호흡을 강조하시는데 이 심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다시 복습해볼까요? 전홍준 박사님께서는 심장세균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깊고 길고 얕고 고요하게 숨을 쉬라 그러셨죠? 네, 심호흡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뇌척수액의 정체. 세 번째 순환계는 뇌척수액계다. 뇌척수액은 머리뼈와 척추 안에 있는 체액으로 뇌와 척추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뇌척수액은 림프액처럼 무색 투명하다. 약알칼리성으로 극히 소량의 세포와 단백질, 당을 함유하고 있는 매우 묽은 용액이다. 뇌척수액은 하루에 500ml 정도가 만들어지며 뇌 속을 순환하고 있다.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뇌의 용량은 약 120에서 150ml이므로 하루에 한 30번 정도 교체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500ml가 만들어지는데 뇌에는 이 정도밖에 안 채워져 있으니까 30번 교체가 된다는 거네요. 뇌척수액은 자극으로부터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뇌 속을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혈액계와 림프계에 이어 제3순환계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뇌를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두부로 비유하면 뇌척수액의 역할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포장된 두부를 벽에 던지면 속에 물이 있어서 두부가 바로 으깨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혀 머리뼈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져도 뇌척수액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뇌가 크게 다치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체액인 셈이다. 뇌척수액은 머리의 뇌실이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져 전용 통로로 이동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맥으로 들어가거나 림프액과 섞여 혈관계 또는 림프계로 흡수된다. 수두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뇌 안에 뇌척수액이 고임으로써 뇌의 압력이 높아져 두통, 구토, 경련, 정신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뇌척수액이 새어나가 후유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뇌척수액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제3의 순환계다. 소량이라도 뇌척수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뇌척수액의 생산과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첫째,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고, 둘째, 기력이 없고, 셋째, 의욕이 생기지 않고, 넷째, 나른하고 늘, 다섯 번째, 몸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뇌척수액의 생산과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 볼게요. 혈액,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조금은 생소한 뇌척수액과 달리 혈액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엔 혈액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며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당연하죠.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 못 느끼듯이.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혈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혈액은 동물의 중요한 체액으로 온몸의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내고 있죠.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1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체중이 70kg이면 약 5kg이 혈액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고체 성분이 약 45%이고 나머지는 액체 성분인 혈장이다. 여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혈장의 약 90%는 물이며 이 속에 단백질, 당질, 지질, 전해질, 무기질, 산소, 비타민, 호르몬 등이 용해되어 있다. 어릴 때는 전신의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지지만 성인이 되면 체간 이외의 골수는 조혈 능력이 사라진다. 성인의 피는 흉골, 조골, 척추, 골반 등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골반을 구성하는 엉덩이뼈에는 조혈세포가 많아서 혈액의 절반 이상이 엉덩이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몰랐습니다. 혈액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알겠지만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 그리고 호르몬 운반, 당, 지질, 아미노산, 단백질 등의 에너지원을 운반하고 체온, 체액의 삼투압 및 pH를 조종하고요. 각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을 폐와 콩팥 등의 배설기관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혈액이지만 심장이 알아서 잘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혈액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동맥은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해주지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 정맥에는 펌프가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거 다른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어떻게 심장으로 돌아갈까? 정맥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단지의 근육이다.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아리 장단지 항상 마사지하거나 까치발서기 하거나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또한 장단지 근육의 대부분은 발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바닥의 근육 운동도 중요하다. 결국 혈액순환의 핵심은 장단지부터 발바닥까지에 있다. 이걸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 혈액순환의 핵심은 장단지부터 발바닥까지에 있다.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종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발 반사구 보시면은 그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발바닥 항상 잘 주물르고 자기 전에만 주물러도 되겠죠. 순환의 핵심은 장단지라는 챕터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림프액과 뇌축수액을 순환시키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 상태가 된다. 그러면 혈액은 어떨까? 심장에서 보내진 혈액은 혈관을 통해 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혈액 성분의 일부가 혈액 밖으로 배어나와 피하 조직과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걷어들여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시간은 약 60초이다. 피가 심장에서 딱 나가자마자 다 돌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60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순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진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동맥은 심장이라는 펌프가 일정한 리듬으로 혈액을 밀어내고 혈액은 일제히 몸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간다. 동맥의 혈액은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의 펌프질로 온몸으로 보내진다. 한편 돌아오는 정맥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은 장단지의 근육이다. 이게 핵심이죠? 장단지의 근육. 장단지 근육이 꽉 조이면 근육 사이를 달려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눌리게 된다. 마치 레몬을 꽉 쥐어짜듯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정맥에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밸브가 붙어 있다. 판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서 장단지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정맥 펌프의 작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음은 정맥 펌프를 작동시키는 3가지 방법이다. 볼까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3가지 발 마사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단지를 마사지한답니다.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쪽까지 장단지를 정성껏 마사지한다. 세게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강도가 적당하다. 한쪽 다리에 2분 정도의 시간을 들인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간에 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 발목부터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먹을 꽉 쥐시고 하셔도 되겠죠. 저게. 예, 회사에서 또 혹은 틈날 때마다 요렇게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발바닥을 세로로 접어준다. 예, 덧붙여서 발목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 마사지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하면 좋다. 한쪽 발바닥이 자신 쪽을 향하게 한 후에 발바닥을 세로로 접는다. 천천히 접고 천천히 풀어준다. 30회 정도 반복하고 다른 발도 똑같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정맥의 흐름이 좋아져서 발바닥이 후끈후끈해진다고 합니다. 발바닥을 세로로 반으로 접듯 천천히 모아주고 천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책에 있는 이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바닥을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손으로, 양쪽 손으로 이렇게, 예, 세로로 접고 피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세로로 접으라고 어떻게 접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예, 책에서 이렇게 접으라고 친절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막대기로 발바닥의 반사구를 정성껏 마사지한다. 발이 딱딱해지고 차가운 얼음을 대고 싶을 정도로 화끈거릴 때는 상당히 중증인 상태이다.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판하는 발 마사지 전용 막대를 구입한다. 이거 보니까 쿠팡 같은 데 보니까 발 마사지 전용 막대기도 많고요. 뭐 집에 있는 거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발 마사지 막대로 콩팥의 반사구인 발바닥의 장심을 잘 문지르면서 안쪽 복사뼈 방향으로 흐르는 길을 만든다. 장심이라는 것은 발의 아치를 얘기합니다. 아치, 움푹 들어간 부분, 거기서부터 복사뼈까지 이렇게 흐르는 길을 만든다고 하고요. 두 번째, 아픈 곳, 화끈거리는 곳을 잘 문질러 주고요. 세 번째, 앞에 두 가지를 반복해서 몸속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발바닥의 장심 즉 움푹 파인 부분을 잘 문지른다고 합니다. 안쪽 복사뼈로 흐르는 길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요거는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바닥, 예, 발 반사구가 있죠.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을게요. 요거 올라갈 때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을 때가 여기 발바닥에 이게 반사구가 본인이 안 좋은 거 다 연결돼 있죠. 요거 다 제가 안 들어도 다 있으시겠지만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있는데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나 집이나 어디서라도 앉던 서던 눕던 이렇게 발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양쪽으로 들숨 낼 때 벌리고 날숨할 때 이렇게 좁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혈액순환 또 체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발 쭉 펴고 회사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도 있죠. 누워서 하시면 더 좋고요. 집에서 주무실 때 잠깐 전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결림과 피곤의 진짜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물풍선이라고 했을 때 신선하고 충분한 물이 골고루 퍼져 있고 풍선에 물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상태는 갓난아기고 물이 줄어들어 풍선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진 상태는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우리의 몸을 건강한 물풍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충분한 체액이 확보되어 있을 것. 쭈글쭈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충분한 체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을 것, 고여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충분한 체액 확보는 어렵지 않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양 이상으로 보충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원활한 흐름이 문제다. 체액이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길이 잘 뚫려 있어야 한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나 림프관 같은 가느다란 관이 퍼져 있고 그 관들을 통해 체액이 순환된다. 체액의 흐름을 수로에 비교해보자. 첫 번째, 수로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가고 물이 원활하게 흐르는 상태. 건강한 사람의 몸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자고 나면 피로가 풀려서 잠이 깬 후에도 곧바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수로가 막혀 흐름이 나빠진 상태라면 피로한 상태에서는 몸이 쉽게 피로할 뿐만 아니라 피로도 잘 풀리지 않고요. 세 번째, 수로의 물이 오염물질로 질척질척한 상태. 응고된 몸은 늘 뻐근하고 무릎 뒤나 겨드랑이 쪽에 응어리가 만져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릎 뒤 그리고 겨드랑이 쪽, 여기가 몸에서 비교적 큰 임파선이 있는 데라고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만져진다고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번째,
질척해진 물이 통로에 들러붙어 흐름을 막는 상태. 재고 안 좋겠죠? 통증 상태의 몸은 야간통, 요통, 오십견 등 상시적인 통증과 결림에 시달린다. 자,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인체를 건강한 물풍성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은 두 가지. 첫 번째, 충분한 체액을 확보해 주름지지 않게 하고, 둘째, 체액을 잘 흐르게 해서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배설 기능도 체액 덕분이다. 인체는 끝없이 흡수하고 배출하며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 여러 가지 것을 먹고 대변과 소변을 배출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다. 흔히 이상적인 건강 상태를 쾌식, 쾌면, 쾌변이라고 한다. 네, 이게 정말 건강의 핵심이죠. 대변이라고 하면 왠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쾌변이라고 하면 상쾌한 느낌을 갖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수분이 중요하다고 해도 물만 먹으면 말라 비틀어져 피골이 상접하게 되어 있다. 그냥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을 섭취해야 한다. 살아있는 물은 뭘까? 네, 뭐 알칼리수일까요? 뭐 소금물일까요? 네, 그것도 좋지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물이란 의미다. 앞서 예시한 오이, 토마토, 양배추를 상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그냥 물 좋은 물 비싼 물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오이, 토마토, 양배추는 대부분 95%가량의 수분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먹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진짜로. 그 채소의 수분은 원래 그 채소를 살아있게 해주던 물이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듬뿍 갖고 있다. 채소를 통째로 먹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소의 껍질은 가급적 벗기지 않는 것이 좋다. 채소의 껍질엔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채소에 있는 수분, 과일에 있는 수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얘네들이 천연 정수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깨끗한 물이겠어요. 그죠? 네. 사과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몇 달씩 가지만 사과 껍질을 벗겨놔두면 한나절도 되지 않아 산화되고 며칠 안 되어 썩게 된다. 과육의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녹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농약을 제거한 후 껍질째 먹도록 하자. 이렇게 입으로 섭취한 음식들은 식도를 거쳐 위장,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소화되고 흡수된다. 그리고 남는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위에서 강력한 위산과 섞여 즙 상태가 되고, 이는 소장과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소 형태로 흡수되어 몸의 세포로 전달된다. 세포에 영양소가 전달되어야 비로소 몸은 몸으로 기능하게 된다. 우리 몸의 세포는 총 60조 개에 달한다고 한다. 직접 자신의 세포를 세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이지 천문학적인 숫자다.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세포는 영양소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체액이다. 만약 어떤 세포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없다. 장단지의 근육세포에 영양이 가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져 걷거나 달릴 수가 없을 것이다. 영양 상태가 더 좋지 못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을 때도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다. 땀이 나지 않거나 대소변이 막힌 상황을 생각해보라.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대소변은 물론 방귀나 트림, 가래 모두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노폐물들이 몸속에 있는 동안에는 조금 더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일단 몸 밖으로 배출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체액 덕분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음식을 영양소로서 흡수한다. 우리의 몸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인체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 조물주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네,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부 내용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까마귀 고기 계속 먹죠?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혈액,
림프액, 뇌 척수액 세 가지 체액이 내 몸을 살린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체액이 잘 돌면 온몸의 통증은 저절로 사라지고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악액질은 카캑시아였죠.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포가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순환의 핵심은 어디라고 그랬죠? 장딴지라고 그랬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세 가지 발 마사지, 아까 그림도 보여드렸죠? 장딴지를 아래 위로 쭉쭉 마사지 해주고요. 발바닥을 세로로 접어주는 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내 몸에 안 좋다 싶을 때는 온라인이나 인터넷, 쿠팡에서 발 마사지 전용 막대기 혹은 그런 걸 사셔서 발바닥의 반사구를 정성껏 마사지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1편 정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앞으로 2편이 더 남았는데 좋은 내용 더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